임미현의 아침 뉴스. 남북이 내일부터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합니다. 우리 측 열차는 서울역을 떠나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2,600km 구간을 운행하며 조사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만나 체코가 추진 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하는 등 본격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시험 발사체가 비행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75톤급 액체 엔진 기술 확보국이 됐습니다. 오는 2021년 우주 발사체 누리호 성공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열차가 북한 철도를 직접 달려보는 건데요. 끊어진 남북의 혈맥을 잇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성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내일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는 개성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부터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발전차와 유조차, 객차 등 우리 열차 6량이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조사 열차는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가진 뒤 북한 판문역에서 북측 조사 열차와 합류할 예정입니다. 경의선 조사가 끝나면 조사 열차는 안변에서 두만강까지 동해선 조사에 다시 투입됩니다. 우리 열차가 북측 동해선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는 18일간 총 2,600km를 달려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우리 측 조사단 28명은 북측 조사단과 열차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철로 상태와 터널, 교량 등을 정밀 점검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여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철도 조사가 예정대로 12월 중순경까지 마무리되면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도성혜입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은 이렇게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이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관련된 일련의 행사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면서도 너무 머지않은 장래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만나서 본격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바비시 총리는 아랍에미리트의 우리 기술로 건설된 바라카 원전을 언급하면서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프라하에서 박지원 기자가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원전 건설 기술력을 최대한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 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내년 말쯤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을 한두 개 건설할 예정인 체코는 조만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 24기의 안정성과 해외 원전 건설 경험을 언급하며 원전 세일즈맨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이에 대해 바비시 총리는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며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 수출 정책이 상충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좁은 국토에 원전이 밀집된 한국적 상황과
넓은 땅에 원전을 건설하려는 나라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일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을 잇따라 내릴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72살 박모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또 87살 양모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신일본제철 판결과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됩니다. 예술인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지만 무대에는 서지도 못한 채 미군 기지 인근 유흥업소에서 술을 팔고 성매매에 내몰리는 필리핀 여성들의 이야기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필리핀 여성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기획사들이 어떻게 이 여성들을 속이고 또 유린했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작이었습니다. 5년 전 필리핀의 한 섬마을에서 한국 기획사가 연 오디션은 가수가 아닌 미군 클럽에서 일하는 주스걸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19살이던 필리핀 여성 자스민 씨입니다. 주몽이 목소리가 좋다며 저를 합격시켜줬고 여권이 있냐고 물었어요. 여권을 발급받았고 그들은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를 줬어요. 기획사라는 곳은 필리핀 여성을 뽑아 대사관 면접을 보게 한 뒤 국내 유흥업소까지 보내는 유통망이나 다름없지만 관할 시청과 구청의 영업신고까지 된 곳입니다. 자스민은 한국어 계약서에 서명할 때만 해도 가수가 될 걸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룸살롱에서 성매매에 몰렸습니다. 여권도 업주에 뺏긴 채 CCTV가 있는 원룸에서 3명의 필리핀 여성과 살아야 했습니다. 집엔 난방도 안 됐고 차가운 물로 샤워했어요. 난방기구가 필요하고 온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업주는 너가 공주냐, 필리핀에 난방기구 있냐고 물었어요. 이런 자스민의 상황은 인신매매와 다를 게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에서 발표한 인신매매 지표를 토대로 자스민 같은 예술인 비자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1년에 2번씩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점검을 나가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예고를 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체크 나올 거니까 나가지 말고 노래 부르라고 했어요. 업주는 제일 나이 많은 언니한테 가짜로 스케줄도 만들게 했죠. 그래서 처벌도 힘듭니다. 자스민은 업주를 고소했지만 소송이 끝나면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한국을 떠나는 선택지만 남아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KT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태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부터 법률 상담을 시작합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부터 서울 KT 아현지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입니다. 장애 복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지금 현장에서는 기로에 설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신용카드 통신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KT가 그 소상공인들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보상 운운 얘기만 한다면은 저희가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KT 상품에 대한 해지 운동까지 전개하기 위한.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공식 피해 신고만 20여 건에 달했고 비공식적인 문의 역시 60건을 넘어섰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이은표 씨는 연합회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서 지난 9월부터 화재 직전인 지난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매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해당 기간 하루 매출은 평균 230여만 원에 달했지만 화재 당일인 24일엔 131만 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날 매상이 106만 원 정도가 안 오르는 꼴이 된 거죠.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황당한 형국이 된 거죠.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굉장히 인색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KT는 현장에 직원 330명을 투입해 불편 사항을 조사하는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은 여전히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한 연설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바로 밑이라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립금리는 물가 압박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시험 발사체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발사체 엔진 기술 보유국이 됐습니다. 오는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5, 4, 엔진 점화, 발사, 시험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나로 우주센터는 긴박했던 순간을 지나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입니다. 점화 후 총 151초간 연소하여 당초 목표한 비행 상황에서의 75톤급 엔진 정상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시험 발사체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주 자립의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7번째로 발사체 엔진 기술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특히 오는 2021년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고도 600에서 800km의 지구 저궤도에 중량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우리 힘으로 올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 강국과의 연구 협력도 더 활발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물론 누리호 최종 발사까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는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의 성능을 실전처럼 확인하면서 자신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한국GM이 노동조합과 산업은행의 반발에도 강행한 법인 분리를 법원이 막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GM 본사는 북미 지역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해 한국GM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정부와 노동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기자입니다. 어제 법원이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막으면서 든 이유는 주주총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인 분리 결의가 보통주의 85%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 결의 대상이지만 산업은행의 불참으로 82%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법인 분리가 코앞에서 막히자 한국GM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좀 유감이다. 저희가 신설법인 설립 관련해가지고는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삼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족 조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 이러한 가운데 GM 본사는 북미 지역 공장 5곳과 해외 2곳을 폐쇄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한국GM은 이번 구조조정이 한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GM이 보여온 한국 홀대를 고려하면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차 배정인데 한국GM이 돈을 투자해 개발한 볼트 전기차를 GM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50%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게 한국GM이고 15의 볼트의 공장은 미국으로 가져가서 우리 부품 수출하고 완성차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수입하는 그림이 되게 우스운 그림이거든요. 자국으로 다 좋은 건 가져가고 찌꺼기만 남겼다는. 결국 구조조정의 칼을 빼든 GM이 이번 한국GM의 법인 분리 중단 사태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을 밝힌 GM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다며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최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연일 농성과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 1호로 꼽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김민재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청소년 취업 교육기관인 한국자벌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9일째 무기한 단식 농성 중입니다. 이곳 직원 약 400명 가운데 정규직은 행정직 50여 명뿐 실제 청소년을 지도하는 강사들은 모두 용역업체에서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입니다. 최근 정부 방침대로 한국자벌드도 정규직화를 추진했는데 지난 4월 자회사를 세우기로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사측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자회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정규직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청소년을 인솔하는 안전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자회사 외주화보다 직접 고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한국 자벌드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중 절반 이상이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됐을 정도입니다. 특히 인천공항이나 코레일, 한전 등 비정규직 인원이 많고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자회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이들 기관이 자회사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입니다. 큰 규모 조직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관리가 될 것이냐, 차라리 밖으로 빼면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도 비정규직도 아닌 소수 정규직의 관리 편의만을 위해서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에 소모될 관리 비용을 차라리 직접 고용 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정규직도 비정규직과 윈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유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3시 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북서쪽 92km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인 만큼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강간과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거친 발언을 내놓고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담판을 앞두고 무역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문화 트렌드를 읽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랜만에 소설에서 밀리언셀러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82년생 김지영인데요. 출간된 지 2년하고 한 달 만에 100만 부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정말 화제의 책이었죠. 밀리언셀러 얼마만이죠? 소설 분야에서는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2009년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이후에 9년 만입니다. 그 앞서서는 김은의 카레 노래가 11년 전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요. 김은, 신경숙 그리고 조남주 작가로 이어집니다. 네. 이 책을 쓴 조남주 작가는요.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하던 방송 작가 출신으로 소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는 신인 작가가 쓴 소설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것도 참 이변이죠. 네. 거의 10년 만에 나온 밀리언셀러인데 이 82년 김지영 사회 분위기 그리고 시기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대 분위기가 이 책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또 82년생 김지영은 그 자체로 사회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단에서는 이 소설 기법에 대해서는 혹평도 있는데요. 시대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소설이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것은 확실합니다. 소설 내용은 사실 간단하고 분량도 2-3시간이면 넉넉히 읽는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요. 네. 이름만큼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82년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경력 단절녀가 되고 독박 육아를 하면서 겪는 심리적인 좌절을 그린 겁니다.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평범한 그 자체인 그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겪는 차별과 아픔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79년생인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나이대가 딱 공감하는 나이 같아요. 아이 키우고 아이와 육아와 직장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해내서 그런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상당 부분 공감했어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수긍도 가고 이해도 가고 또 몰랐던 걸 갖다가 여하튼 그 책을 통해서 여하튼 반응을 느꼈어요.
저는 김지영보다는 훨씬 전 세대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소설이라기보다는 네. 다큐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책이 이렇게 화제가 될지 사실 작가도 잘 모르지 않았을까요? 올해 초 미투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미투 열풍이 불기 전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었는데 이 책이 이제 페미니즘의 교과서라고 불리면서 많이 팔렸습니다. 사실 이 책을 알린 것은 정치인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정치인요? 네. 지난해 3월 8일 여성의 날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책 300권을 구입해서 선물했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고요. 네. 또 고인이 되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에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책을 선물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또 국회에서는 지금 김지영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 이름이 김지영법입니다. 네. 책 한 권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화제가 된 만큼 이 책을 놓고 말하자면 안티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도 뭐 이 소설 관련한 댓글들을 보면요. 악플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안티들이 이 책을 널리 알렸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레드벨벳 걸그룹이죠. 네.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요. 역으로 판매 부수는 늘었습니다. 네. 또 영화배우 정유미 씨가 동명 영화에 출연한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또 한몸에 받았는데 그랬죠. 역시 책은 더 잘 팔렸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게 대체 무슨 책이냐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사본 경우도 많았겠죠. 김성수 문화평론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서부터 보편성을 딱 담고 있다고요. 남자들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 소설에 대한 저주를 막 할 수밖에 없고 일종의 낙인처럼 이 소설을 활용하게 됐고 그러니까 더더욱 유명해지고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이 팔리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소설이 많이 팔리게 하는 마켓 사원이라고 할까? 일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티 때문에 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페미니즘 주제는 서점가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 재작년보다 출판계에서는 좀 시들하긴 한데요. 그래도 꾸준히 페미니즘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또 팔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눈에 띄게 한국 남성들의 삶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조망하는 책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아, 그래요? 최근에 출간된 한국 남자라는 책은요. 한국 남성들의 이제 심리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네. 최근 사회 분위기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에서 이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여혐, 남혐 이런 성대결로 번지고 있거든요. 82년 김지연생은 좀 그 편견을 벗고 보면 그냥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어떻게 보면 소설인데 네네. 이 시대를 이해하는 어떤 교재로 폭넓게 이해됐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하늘길 황사의 영향권에서도 잠시 벗어났고 전국 지방공항들 대부분 맑은 가운데 시정도 10km 이상으로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편이 6시 20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오전에는 대부분 만석이지만 오후 2시 이후 편부터는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있고 그 외 광주와 울산,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오전, 오후 출발편들 모두 여유 있습니다. 국지선 가운데 28일부터 무안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이 운항을 시작했고 수요일, 일요일에는 오후 1시 40분에 금요일에는 오전 11시 5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연결합니다.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목요일은 오늘 아침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날씨는 좀 더 추워졌습니다만 황사는 대부분 물러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미세먼지가 남동쪽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세종시와 대전, 영남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중국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 정보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남 지역의 대기질은 종일 나쁨 수준, 또 충청과 전북 지역은 오전
수도권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옷차림은 한결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동안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았던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전 7시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상 0.8도의 분포로 대부분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이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6도에 머물겠고 원주 7도, 청주 9도, 대구 13도, 광주 14도의 분포로 종일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지만 당분간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도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불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9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